근데 에코프로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에코프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에코프로도 뭐 고점 대비 70%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뭐 얼마나 더 빠질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에코프로는 원자재 수직 계열화에 포스코나 LG그룹 못지않게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고. 미중 갈등이 국내 2차 전지 업황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 중국을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해주면 그거에 대한 반사소에는 우리나라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갈등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본질적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배터리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의 경쟁력이 중국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서 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쟁력이 계속 좀 보완되거나 강화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차전지 업황 자체가 뭐 캐즘 얘기도 나오고 성장률 둔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배터리 업체나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왜냐면 재미난 게 유럽에서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60kWh 배터리가 팔린다면 미국은 평균 100에서 110. 그러니까 차가 뭐 큰 차 픽업 트럭도 있지만 뭐 대형 SUV 이쪽도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선 뭐 이런 게 부각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전기차들은 너무나 많은 지금 그 협력 또는 뭐 생산 동맹 또는 투자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중 갈등 심하다면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해주면 견제해줄수록 그거에 대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가 특별히 진짜 생각이 안 나요. 뭐 파나소닉 외에는 우리나라 업체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분명한 호재다. 근데 그게 갈등이 지속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뭐 이슈나 뉴스나 이런 모멘텀으로 좀 계속 나와줘야지 그런 게 주가 측면으로 좀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전망은 어떤가요? 네, 에코프로는 사실 어렵죠. 말씀드린 게 많이 엄청 부담이 되고. 근데 에코프로도 이번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그래서 에코프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면 에코프로도 뭐 고점 대비 70% 넘게 빠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고 뭐 얼마나 더 빠질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에코프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재 수직 계열화에 포스코나 LG그룹 못지않게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올 것 같고, 조금 늦었긴 한데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란 자회사를 통해 2028년부터는 3만 톤의 실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요. 포스코홀딩스만 수산화 리튬을 생산했거든요. 에코프로는 다른데 미국에서 수산화 리튬 싸게 사와서 싸게 재련 가공한 건데 실제 생산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생산 캐파 관련돼서 투자를 오히려 지금 다른 데는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5천억 넘게 투자를 했나 그래서 특히 해외 투자에 3,500억 집행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역시 LFP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LFP 관련돼서 샘플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면서 시간을 벌어주면 그 시간 안에 빠르게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퓨처엠이나 LG화학이나 LNF가 이 LFP,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빠르게 LFP를 빨리 캐치업을 해서 빨리 이거 생산을 하면 충분히 중국의 LFP하고 싸워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에코프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포스코나 LG그룹에 비해서 포스코나 LG그룹에 비해서 자금력이 딸리죠. 그래서 회사채도 조달하고 여러 가지 자본력 측면에서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막 대기업이 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금력, 재무구조, 부채 비율, 뭐 유동성 이런 걸 어떻게 좀 벌크업할 거야. 저는 그게 좀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도 중요한 건 고객사를 얼마나 삼성 SDI에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할 거냐, SK온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시장에서 제일 탑티어인 LG엔솔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밝힌 게 우리 외부 고객사가 이미 두세 개 이상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건식전국 공정에 들어가는, 건식전국 공정 하는 데는 LG엔솔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LG엔솔에 들어간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LG엔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기술력에서는 뭐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보다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그 기술력이 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세 번째는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유럽에 많은 공장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럼 유럽 공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월달 데이터가 유럽에서 전기차가 20에서 30%만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당연히 유럽 회복에 대한 수혜를 에코프로 BM이 당연히 볼 거고요. 그거보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거는 결국은 신규 완성차에 직납을 하든 LG엔솔을 뚫든 이 고객사 확대,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데, LG엔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얘네 계속 얘기해요. 비밀일지 협약에 따라 자세한 내용 언급하기 어렵지만 상반기에 신규 업체에 대한 수주가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되게 부진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새로운 전기차의 포지션이 줄어든 만큼 ESS가 벌크업을 해주면 배터리 업체든 소재 업체든 버틸 수 있다.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기차 말고 ESS가 17%까지 늘어났어요. 전동 공구도 비중이 오히려 줄지 않고 14%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나중에 올해 상반기 회복이 어려워서 하반기까지 만약에 딜레이 된다고 하면, 전기차의 의존도를 다른 시장, ESS 에너지 저장등 키로 빠르게 벌크업을 하면 다른 데 실적 깨지는 것보다 훨씬 줄어들 거로 보여요. 그래서 그럼 ESS 매출 비중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1000억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122% 성장한 거예요. 올해도 못해도 150%에서 100%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ESS 쪽 양극재가 예를 들어 매출 사이즈가 5천억 뭐 이렇게 사이즈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보다 ESS가 마진이 좀 더 좋아요. 심지어 마진도. 그래서 이쪽에 ESS 매출 비중을 에코프로 그룹 쪽도 빠르게 늘릴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이 완성차 업체 직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이란 탑티어 확보할 수 있겠냐, 그거. 그 다음에 헝가리 공장, 에코프로의 유럽 내 주요 생산 거점이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유럽 내에서 유럽이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그 수혜는 저는 에코프로가 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결론적으로는 전체 출하량을 이제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되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거는 77,000톤 출하량. 그런데 올해 지금 83,000톤으로 상향된 레포트가 있고요. 올해는 얘네 NCM하고 NCA 다 하는데, NCM 쪽이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한 40% 가까이 빠졌으니까 NCM이 그냥 40% 빠진 거 본전 수준만 회복돼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CO2 규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완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2 규제 계속 강하게 나와야 되고, 삼원계 배터리 원가의 40% 차지하는 니켈 수급이 아까 말씀드린 그린 에코를 통해서 양극재 완벽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하면, 실제로 저가 LFP 양극재랑 싸워도 가격에서 승부할 만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 가격을 2026년도에 내겠다. 2026년도가 내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양극재에 대한 가격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매 분기마다 3개월마다 가동률을 체크하셔야겠죠. 이게 40% 밑에까지 가동률이 떨어졌다가 유럽 좀 회복되니까 가동률이 좀 67%까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제 인터배터를 가서 또 가동률 회복해서 다음 달에 나오면 또 업데이트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출하량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가동률이 조정되고 있으니까 결국 핵심이 에코프로 BM이니까, 에코프로 BM 회복되면 에코프로 머티는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도 여기서 지금 더 나빠지기는 좀 쉽진 않는데, 중요한 건 포스코나 LG에서 자금력이 딸리니까
이제 뭐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자본 조달을 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여기서 뭔가 성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출과 이익을 더 다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받아주면 오히려 올라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재무 구조가 부족해서 뭐 계속 나중에 큰 회사에 문제가 생기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더 심하게 박살이 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그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돼서 철회했다고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 이전 상장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코스닥에서 시가총, 그러니까 상위권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이 2등이고 에코프로가 4등인데 여기서 더 그걸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뭐 추후에 진행해도 그거는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오해?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어디가 좀 가장 매력적일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심플해요. 양극재만 해도 너무 치열하죠? 포스코 퓨처엠, LG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LNF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가 하는 전구체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 없어요. 에코앤 드림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진짜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할 것 같은데 이게 또 폭풍 성장한다고 하면 또 이거 제목을 또 무섭게 달 거 걱정되는데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가 치명적인 약점은 이제 에코프로 BM만 납품했다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에코프로 BM만 납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구체는 당장 국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를 얼마든지 포스코 퓨처엠에도 납품할 수 있고 코스모 신소재에도 납품할 수 있고 LG화학에도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의 전구체가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 단가가요 전분기 대비 3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재련 사업 해가지고 지금 수직 계열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직 계열화가 얼마나 좋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마진도 좋아지게 하는 거고 에코프로 BM의 마진도 다 모든 그룹 계열사의 마진을 다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 그 수직 계열화하는 거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 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BM 외에 완성차 직납이라든지 다른 그 양극재 업체들한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작년에는 상당히 뭐 630억의 적자를 냈지만 올해 빠르면 2분기 안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체는 경쟁자가 없다. 그리고 당장 탈중국화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게 2차 전지 업황이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면 주가가 가장 빨리 반영하는 거는 요런 쪽, 그 소위 말하는 탈중국 수혜 쪽 여기에 가장 빠르게 반영될 거라고 봐서 저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에코프로 BM도 싸졌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2차 전지 업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공매도 관련돼서 사실은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NSDS 이거 굉장히 기대감을 되게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앙 이 시스템으로 얘네가 받아야 되는 건데 금감원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잔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실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보내주는 쪽에서 화면을 조작하면 의도적으로 조작하면 증권사는 완벽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 공매도 중단이 근본적으로 무차익 공매도 때문에 됐는데 무차익 공매도를 금감원의 NSDS 시스템에서는 99% 적발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해봐야지 알겠지만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기관 투자자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와 개인 투자자 대주 서비스의 상환 기간이 같아졌어요. 원래 같지 않았거든요. 업그레이드는 됐습니다. 연장을 포함해서 전체 이제 공매도 대차 거래 기간조차도 12개월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증권사의 무차익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공매도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금 좀 들어오면서 MSCI
우리나라의 시장 다시 신규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월 24일 기준으로 대차 거래 잔액이 55조까지 늘어났거든요. 대체 거래는 뭐냐?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거래 잔고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두산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동안 268% 상승했고, 하나에어로가 184% 상승했고, 네이처스에 156%, 삼천당 144%. 당연히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2차 전지는 그러면 공매도 타겟이 될 만큼 주가 상승을 나왔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대차 잔고 물량이 있겠죠? 그게 실제로 늘어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KRX 그 정보 데이터 시스템 거기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예를 들어 재개된다고 해도 2차 전지 쪽에 업황에 미치는 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여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두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이처스, 삼천전자, 뭐 SKC 요쪽. 그다음에 제가 상당히 요새 관심 있게 보는 건 로봇인데, 로봇도 공매도 타겟이 좀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2차 전지 쪽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공매도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아까 말씀드린 뭐 외국인의 의도적인 잔고 조작을 증거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그 개인하고의 어떤 동등한 조건들이 두 가지 이상 생기면서, 첫 번째가 상환 기간 동일한 거,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 그 상환 기간, 그죠? 그다음에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그 과태료 조치, 그런 부분,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 가능성. 그래서 뭐 너무 꼭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 특히나 2차 전지 쪽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쪽보다는 이게 뭐 PBR 기준으로 막 3배가 넘는 종목들이 막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오면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 그 기준점 PBR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조심하자.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주가 상승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국내 주식시장을 주력하는 기업들은 수출주기 때문에 국내 금리 인하는 사실 국내 소비주들한테는 뭐 일부 긍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사실 미국 금리 인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를 원래 3번 이상 하려고 했는데 지금 2번까지 한 번이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주가 위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크게 영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향은 없는데, 미국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히려 만약에 그 대출을 내는 이자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 여력을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펀드에 좀 투자를 해서 그런 자금이 좀 들어오면 좀 주시장이 좋을 수 있겠는데,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특별히 국내 금리 인하한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하락의 이유는 무엇이고 반등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단기간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많이 올랐고요. 생각보다 1월 달에,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지만 돈 버는 거 전기차거든요. 폭스바겐의 ID4는 유럽에서 1월 달에 19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왜 전기차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지금 돈 버는 게 전기차랑 ESS로 버니까 돈을 계속 전기차랑 ESS로 잘 벌어야지 뭐 스페이스 X도 더 키우고, 그죠? 그리고 또 전기차가 잘 팔려야지 자율주행도 더 많이 확대될 거 아닙니까? FSD도. 그런데 제일 돈 잘 버는 전기차 핵심 캐시카우를 일론 머스크가 약간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월 달에 유럽에서 박살났죠. 물론 이건 모델 Y 주니퍼 신차가 나올 거를 대기하는 수요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좀 타격이 커요.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아 EV3가 지금 신규 출시됐는데 5,792대를 팔았고요. 폭스바겐도 657%, 5,000대 넘게 팔았고, 스코다 에냐크도 43% 증가했고, 테슬라만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제 전기차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판매량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지금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이 모두 감소세예요. 근데 심지어 머스크가 BYD랑 경쟁업체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유럽 완성차 업체들 막 목숨 걸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정부 효율 그 부서 수장 되면서 본연의 이 전기차 사업보다는 계속 미디어에서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자기 본업보다 이쪽 그 정부 관련된 일에 더 많은 이 초점을 맞추면서 굉장히 이 회사, 이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특히나 이 전기차 사업에 관련해서는 등한시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치 성향을 좀 강하게 드러내면서 반감이 커졌죠. 그래서 테슬라 이제 불매 운동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뭐 머스크 CEO 자체 본인 자체로의 활동 영역은 커진다고는 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아, 일론 머스크는 아직도 전기차 판매에 관심은 있을까? 머스크가 자동차 개발 생산 판매 관심을 잃은 것 같다. 과거에는 전기차 생산할 때 몇 달 또는 몇 년을 차량을 홍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실적 발표에서도 로봇 얘기 주로 했죠. 그죠? 에너지 얘기했죠. 신사업 얘기했죠. 인공위성 얘기했죠. 저가 차량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모델 Q에 대한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가 전기차 관련돼서 위기 나올 때 현장 가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리더십을 보였다면 지금은 그냥 벌려놓은 사업 또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머스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딴 데 지금 완전 그게 중심, 그게 아예 그냥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이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면 팽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무인 자율주행 FSD 이게 통과가 되냐 마냐, 그리고 내년에 로보택시 상용화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까지 감소하면서 그런 계속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테슬라도 그 트럼프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죠. 그래서 당연히 조정받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돈을 버는 건 전기차에서 버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는 계속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보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신청하는 FSD 관련돼서 이거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진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지금 또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좀 올라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그렇게 막 엄청 좋아질 만한 이슈가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등에 업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제일 그거는 전기차 모멘텀보다는 전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공화당하고 민주당 쪽 중에 어디가 더 규제를 완화시킬 거냐라는 거에 트럼프 쪽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면 엄청난 그 자율주행 자체가 당연히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폰과 피처폰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좀 게임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자율주행이 되는 순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세계 탑티어니까 다른 모든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개발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소위 말하는 뭐 구독 모델의 형태로 사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트럼프 밑에 들어가서 자율주행 그것만 규제만 완화받아도 거기서 파생되는 이게 뭐 보험에 데이터, 자동차 보험에 대한 심지어 자동차 보험 진출했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데이터도 될 수 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FSD에 대한 구독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확장성과 엄청난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완전히 그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자율주행 그 들어가는 기술이랑 휴머노이드 들어가는 기술이랑 그거는 본질은 같거든요. AI 그 기술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그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전반적인 미래 계획은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의 뭐 세계 1등 그거를 가장 목표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경쟁 전망은 어떤가요? 경쟁이 진짜 심화될 것 같고요. 왜냐면 중국 전기차를 무시하지만 실제 중국 전기차 판매량 일단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뭐
BYD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도 연간으로 전체 판매량 1등, 세계에서 1등을 했거든요. BYD가 2월 달에 지금 천신지안이라고 하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했어요. 근데 심지어 1,400만 원짜리 수준의 저가 모델에도 자율주행을 탑재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기반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보조하는 시스템인데, 저가 모델에 도입했다는 게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선택권이 확장된 거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5천만 원 이상의 차종에, 물론 테슬라도 저가차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고가차 5천만 원 이상 자율주행이 적용된 차보다 65%에서 70% 가까이 싼 차에 BYD가 하니까 궁금해서라도 BYD의 이 자율주행 차를 많이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는 FSD가 추가 옵션으로만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데, BYD 같은 거는 그냥 기본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BYD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대한 상용화가 중국에선 더 빨라지겠죠. 그럼 상용화가 빨라지면 뭐죠? 엄청나게 많이 테스트한 차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빅데이터가 다 쌓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가진 또 강력한 게 이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쌓인 엄청난 빅데이터인데, 지금 BYD도 엄청난 빅데이터가 테슬라 못지않게 쌓이는 거죠. 레벨 2가 운전자 감독이 필요한 부분에 자동하고, 레벨 3는 특정 조건에서만 내가 주행을 책임지는 조건부거든요. 근데 미국은 완전 핸들 놔도 되는 레벨 4 중심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BYD를 필두로 레벨 2, 오히려 대중화에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략 자체가 완전 차별화돼서 달라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트럼프 때문에 머스크가 트럼프에 붙어가지고 세계에서 자율주행 시장으로도 두 번째로 큰 게 중국인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돼서 승인받는데 불리하게 작용된다? 그 와중에 BYD는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저가차에도 쓰이는 천신지안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엄청나게 상용한다? 그러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일단 쉽지 않다. 근데 자기네들 자구에서 엄청나게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BYD가 지금 유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BYD가 유럽에서도 1,500만 원 차, 1,500만 원짜리 차에서 테스트를 유럽에서도 막 하게 된다. 그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치명타인 거죠. 물론 기술의 포지셔닝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심지어 지금 머스크와 테슬라를 전기차 플러스 자율주행으로 압도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그 얘기는 BYD의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좀 표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BYD의 이 자율주행 기술, 이거는 테슬라한테 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전기차를 좀 등한시하면서 휴머노이드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진짜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게 좀 머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휴머노이드 발전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게, 그 앞에 자율주행하고 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는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굉장히 동일한 형태의 알고리즘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개발하면 그 플랫폼이나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옵티머스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잘 되는 게 옵티머스랑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잡한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서 객체인식, 의사결정, 운동제어, 이 옵티머스 훈련에 자율주행 FSD에 쓰던 걸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메라, 컴퓨팅 플랫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다 휴머노이드 상용화에는 비용이 절감되죠. 왜냐면 어차피 자율주행에 개발하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밀란 코박이라는 테슬라 이 옵티머스 쪽 헤드도, 옵티머스가 이제는 과거 신경망에 의존하는 것에서 다양한 기능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에 테슬라가 올해 원년이 될 거라고 밝혔고요. 작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올해 시범 생산 들어가는 게 1000대 이상이고요. 뭐 원래 목표는 생산 목표는 10,000대 이렇게 밝혔거든, 25년도에. 수천 대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본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연 100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체계가 완성되면 제조 비용은 3천만 원 미만까지 떨어질 거다. 2만 달러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4년 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에 대해 얘기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테슬라 채용 사이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인력 채용 공고가 70개 넘게가 올라왔답니다. 대부분 이 뭐 팔로알토, 텍사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네바다 다 이 지금 로봇 대량 생산을 추진하는 로봇의 그 소위 말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전진기지 이쪽에 인력 충원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고요. 당장은 이제 제조업이나 물류업 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전 제조업 서비스 비즈니스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상당 부분 그럴 수밖에 없죠. 인구 고령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뭐 인건비 자체가 계속 올라가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노동 관련돼서는 문제가 생기죠. 뭐 야근에 최근에 또 지금 삼성전자 포함된 반도체 그 52시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 그죠?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데 그 로봇 도입하면 그 싹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일본 도요타 이런 쪽에도 완성차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뛰어든 이유가 자동차가 전체 시장 규모에서 에너지 시장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 자동차 생산 자체가 육체 강도가 너무 세고 지금도 예를 들어 그 3교대로 밤에 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반복적이에요. 심지어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 환경이. 근데 당장 이 로보틱스 도입되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생산 작업 공정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나 기존 산업용 로봇은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을 위한 어떤 포지셔닝을 또 별도 구축해야 되는데 인간이랑 똑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상당히 편리한 거죠. 그냥 기존 생산 라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서비스용 협동 로봇이 하는 거 당연히 대처하고요. 특정 기능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장 가는데 그럼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누가 가장 잘하는 현재로서는 탑티어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보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결국 옵티머스 가지고 10조 달러 이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10조면 1경 4,605조거든요. 얼마 전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10경 6,455조까지 커진다고 밝힌 또 글로벌 IB의 또 레포트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2050년 되면 6,27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로도 엄청나게 긍정적이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과도 연관된 부분, 그 다음에 테슬라의 자체 전기차라든지 ESS 저장 장치라든지 다양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제조업에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수 있다면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마진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저가형 모델의 출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가 지금 모델 2 하이랜드가 있고 모델 Y 주니퍼가 있는데 일단 모델 Y 주니퍼가 중국에서 3월 달이죠. 요번 달에 이제 나오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데 상당히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테슬라가 아까 1월 달 그 판매 데이터 너무 안 좋았는데 왜냐면 신규 모델을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2년 또는 빠르면 뭐 1년 6개월 안에도 계속 신규 모델이 나오는데 신규 모델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탑티어인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탑티어고. 그런데 타고는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못 탔던 거죠. 근데 이제 저가형 모델 Y 주니퍼라든지 또 앞으로 나올 모델 2 하이랜드인지 모델 Q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판매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저가차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탑티어인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차 저가차가 더 많이 팔려서 그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또. 그러면 아까 BYD가 굉장히 강력한 위협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벌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비싼 차들로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5천만 원대, 뭐 8천만 원대, 1억 차종에서만 했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확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 전기차 저가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엔솔이 수혜를 볼 거고요. LG엔솔 수혜 보면 그 밑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LG항이나 그죠? LNF 같은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거고요. 그래서 전기차 저가 팔리는 거는 전기차 자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팔리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재밌고 오래오래 하시려면 저는 공부하는 거 중간 과정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공부만 해서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해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 주나 10주라도 사서 내가 발을 담그셔야지 더 나한테 절실하게 와닿거든요.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이셔야 돼요. 엄청 긍정적이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뭐 어떻게든 남탓 핑계거리 찾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시고요. 네 번째는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회사가 펀더멘탈,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그 회사가 어떤 재무 구조는 탄탄한지, 그리고 그 회사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그 회사가 그 시장에서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 시장 점유율은 뭐 몇 등인지, 그런 펀더멘탈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시장은 로봇 시장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도 쓰이고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쓰이고 2차 전지 제조업체에도 쓰이고 로봇은 모든 심지어 서비스, 그냥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산업의 확장성이 엄청 크구나. 그런 글로벌 모멘텀. 그다음에 제일 먼저 펀더멘털 보시고, 두 번째 모멘텀 보시고, 세 번째가 이거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그다음 네 번째가 당연히 외국인 기관도 어떤 소위 말하는 가격의 흐름이 우상향인지 정배열인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차트상의 어떤 위치, 그 네 가지, 펀더멘탈, 모멘텀, 외국인 기관 수급, 차트, 요 네 가지가 다 만족하는 기업만 사시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재밌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버시면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30% 수익 났는데 50% 갈까 말까 막 고민되시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절반 이상 딱 수익 실현하시면 마음이 진짜 편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노리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해보시고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를 실제 한 주라도 사서 한 주, 두 주 운동 대기를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기엔 또 전체 주식시장도 중요한데 올해 한국 시장은 저는 물론 중간에 확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확 빠지면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미국 시장 포지션을 막 한국 거 다 팔고 미국에 다 넘어갔는데 그거 조금 줄여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에 좀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독 모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